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무대 위에서 미국 빅테크 거물이 던진 단 한마디. 앞으로 10년 AI 시대의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 공급망에서 빠집니다. 그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뒤집혔고 중국은 침묵했으며 유럽은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한일 산업 패권.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진주 귀걸이가 떨리는 손에서 빠져 라스베이거스의 붉은 카펫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차장 나카무라 사야카 47세. 17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자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미국 빅테크 황제 데이비드 양 회장이 전 세계 5만 청중과 1,400개 매체의 생중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또렷한 한국식 영어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AI 시대의 1위는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일본이요?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 공급망에서 조용히 빠지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지 48시간 만에 도쿄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41조 원이 증발했고 30년 동안 한국을 추격자라 비웃던 일본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도대체 그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한일 산업 패권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평생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손가락 한 번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대 정면 두 번째 줄, VIP석 가운데 자리. 일본 경제산업성을 대표해 라스베이거스에 파견된 사절단의 일원이었어요. 17년을 자만 속에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두 다리가 풀리는 경험을 한 곳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한겨울 오후, 컨벤션 센터 메인홀의 천장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거대한 검은 무대 위로 푸른 레이저 한 줄기가 그어졌어요. 객석 5만 명의 숨소리가 일제히 멎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무대 정중앙에 등장한 사내. 작은 키, 까만 가죽 재킷, 백발에 가까운 머리. 데이비드 양 회장이었습니다. 미국 시가총액 4위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버텍스, AI의 창업자이자 회장.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전기공학 박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두려운 사내라 불리는 인물. 저는 그 사내를 사석에서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황색 얼굴 하나. 그 표현이 회사 내부 회의록에 그대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서자 5만 청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대 뒤편 거대한 스크린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차세대 AI 가속기 칩, 버텍스 9의 단면도가 떠올라 있었어요. 손톱만 한 칩 하나 안에 일본 도쿄 23구.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은 1,42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박혀 있다는 그 칩. 그 칩의 핵심 부품 3개가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날에 저는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마이크의 손가락 끝을 가볍게 댔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사절단 여러분.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그의 시선이 정확히 저희 두 번째 줄로 떨어졌습니다. 5만 청중 앞에서 1,400개 매체의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그는 일본 사절단 6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7초씩 응시했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다카하시 요스케 과장의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은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관자놀이 핏줄이 푸르게 솟아올랐어요. 자민당 경제안보조사회 회장 71세. 일본 정계에서 가장 한국을 미워하는 사내. 그가 출국 전긴자 요정에서 제 잔에 사케를 따라주며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서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와라. 그 임무를 받고 라스베이거스에 온 저는 지금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응시당하고 있었습니다. 5만 청중 앞에서 데이비드 양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은 무대 정면 첫 번째 줄.
거기엔 한국 반도체 빅3의 임원진이 앉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사장,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총괄, LG디스플레이 차세대 OLED 본부장, 그리고 그 줄 가장 끝자리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 강현우, 데이비드 양 회장이 그 첫째 줄을 향해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90도는 아니었습니다. 짧은 묵례. 하지만 그 짧은 묵례 한 번에 5만 명 청중이 모두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저희 일본 사절단 6명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거였죠. 다카하시 과장이 작은 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차장님, 그냥 한국 임원들한테 형식적으로 인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회사 회장이 무대에서 굳이 우리한테 적대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17년 동안 한국을 우리 발치에 둔 우리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다 제게 물려주신 그 진주 귀걸이. 두 알의 작은 진주가 제 자만의 상징처럼 늘 귓불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 진주가 그날 라스베이거스의 카페 뒤로 굴러떨어지게 될 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다시 정면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글자가 떴어요. 영어로 단 3줄. 다음 10년은 한국의 것이다. 일본은 빠진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5만 청중의 침묵이 정확히 5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박수가 폭발했어요. 메인홀 천장이 흔들릴 정도의 박수였습니다. 제 옆에서 후쿠다 의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는 게 보였어요. 손등에 핏줄이 검푸르게 솟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은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정확히 18초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버텍스 AI가 향후 10년간 어떤 공급망 위에서 작동할 것인지, 어떤 국가의 기술 위에 세워질 것인지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일본 사절단 여러분께도 직접 통보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조연설이 아니었어요. 이건 처형식이었습니다. 일본이 제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손가락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그 떨림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라스베이거스가 아닙니다. 그보다 7달 전 한여름의 도쿄 가스미가 스키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2층 통상정책국 차장실이었어요. 저는 1979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대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은 뒤 외무성에 입성했다가 경제산업성으로 옮겼습니다. 47세의 통상정책국 차장. 일본 여성 관료 역대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저는 늘 제가 일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 첫 협상 성공 때 자신에게 선물한 손목의 다이아몬드 시계. 그 두 가지가 제 자존심의 두 기둥이었죠. 저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입천장이 떫은 감을 씹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아침 부하 직원 한 명이 한국 출장 결제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결제서를 받아들고 한 첫마디를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또 가야 해. 김치 냄새 빼는 방향제 챙겨. 옷에 한 번 베면 일주일은 안 빠져. 부하 직원은 어색하게 웃고 나갔습니다. 그 웃음의 뒤에 어떤 표정이 숨어 있었는지 그때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부하가 한국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정책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표지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직인이 찍힌 20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표지만 5초 보고 책상 옆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런 후진나라 자료 왜 내 책상에 올려? 30년 뒤에나 다시 가져와. 부하는 보고서를 주워 가지고 나갔습니다. 보고서 모서리가 쓰레기통 안에 있던 차 찌꺼기에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벼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전 11시 한국계 미국인 인턴이 인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후배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또렷한 일본어로 자기 이름을 말하자 저는 손짓으로 비서실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 국적이지. 그럼 한국인이 아니지. 한국인이 아니면 우리 부서랑은 인연이 없어. 비서실에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나가요. 그 인턴은 그날 이후로 다시 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친구가
데이비드 양 회장의 조카뻘 되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양 회장의 모교 후배이기도 했고요. 그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보고서를 올렸을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사이토 켄지 박사가 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한국경제수석연구위원 64세 33년 동안 한국 경제만 들여다본 사람. 일본 학계에서 한국 산업을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는 학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그가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한 권을 손에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보고서 표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 산업구조의 근본 전환 1997에 2025. 사이토 박사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1시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한국을 추격자로 보던 시대는 5년 전에 끝났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차세대 OLED, 그리고 AI 가속기 후공정 패키징. 이 세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사이토 박사의 안경알 너머로 33년의 세월이 박혀있는 눈이 보였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박사는 보고서 30페이지를 펴서 제게 보여주려 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5초 보고 다시 덮어 박사 쪽으로 밀었어요. 사이토 선생, 33년 동안 한국만 보셨으니 시야가 좁아지신 겁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한 발 뒤입니다. 우리 일본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 4종이 그들 손에 안 들어가는 한, 한국은 영원히 우리 손바닥 아닙니다. 사이토 박사가 안경을 천천히 벗었어요. 그리고 안경알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한국이 그 4종을 이미 국산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우리가 압박을 가한 그 순간부터 6년을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차세대 EUV용 포토레지스트 자체 생산 라인은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가동률 89%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동률 89%라니. 사이토 선생, 한국이 우리 일본 무라타나 시네츠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그들의 89%는 우리의 30%도 안 됩니다. 박사님이 한국에 너무 오래 계셔서 한국 사람들 허세에 휘둘리신 거예요. 사이토 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천천히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나서기 직전 박사가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차장님, 부디 이 보고서만은 책상 위에 두고 가게 해주십시오.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사가 나간 뒤 그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오후 4시 다카하시 요스케 과장이 차장실로 들어왔어요. 통상정책국 과장 39세.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후쿠다의 끈을 잡고 경제산업성에 들어온 사내였습니다. 제 부하라기보다는 후쿠다의 눈과 귀였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카하시를 곁에 두었어요. 후쿠다의 라인을 타고 출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카하시가 제 책상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차장님, 사이토 박사 영감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사 차원에서 좀 정리할까요? 자꾸 한국 편을 드는 발언을 하면 우리 부서 분위기에도 안 좋습니다. 저는 만년필 끝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사이토 박사는 노무라 종합연구소 한국팀에서 일본 지방경제 자문위원회로 발령났습니다. 사실상의 좌천이었어요. 박사가 33년 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인맥이 한순간에 휴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긴자의 노포 요정에 불려갔습니다.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호출이었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잔에 150만 엔짜리 다이긴조 사케 양이 코끝을 적셨습니다. 게이샤 2명이 양옆에서 무릎을 꿇고 잔을 채우고 있었고 후쿠다 의원은 고풍스러운 대나무 부채를 천천히 붙이고 있었어요. 후쿠다 의원이 저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일본 정계 50년을 굴러온 노회한 권력자의 진짜 얼굴이 묻어 있었어요. 나카무라 군, 반도반다의 연중에게 본때를 보여야 할 때가 왔어. 후쿠다 의원이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게이샤 한 명이 잔을 채우다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후쿠다 의원이 그 게이샤를 노려보자 게이샤는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자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자네 알지? 35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 땅을 걷어들여 인간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준 자들이야.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헛소리를 늘어놓고 다니는데
그건 죄다 그쪽 정부가 돈 뜯어내려고 만든 거지 서사야. 그 시절 그 여자들은 자기 발로 들어와서 자기 발로 돈 받고 갔어. 자네도 알지? 저는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말에 토를 다는 일본 관료는 일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후쿠다 의원이 잔을 비우고 말을 이었어요. 이번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 사종 수출 통제, 자네가 직접 기한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1997년처럼 무릎 꿇고 우리 앞에 도면 구걸하러 오게 만들어. 30년 전 우리 앞에서 도면 한 장 받으려고 90도로 허리 굽히던 그 자세, 그게 그 자들 본 모습이야.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아야 해. 저는 잔을 들어 후쿠다 의원에게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30년 전 우리 앞에서 도면 구걸하던 그 자세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주 귀걸이를 풀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술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흥분이라고 해석했어요. 그게 실은 30년 자만이 무너지기 직전에 인간의 본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이름으로 한국에 대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 사종 수출 통제 기한을 완성했습니다. 표적이 된 사종의 소재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째,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용 신소재 포토레지스트. 일본 세계 점유율 94%. 둘째, 3나노 공정용 펠리클. 일본 세계 점유율 87%. 셋째,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공정용 고순도 식각가스. 일본 세계 점유율 91%. 넷째, 고대역폭 메모리 적층용 본딩 필름. 일본 세계 점유율 89%. 이 사종에 대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의존도는 평균 71%였습니다. 사종이 동시에 막히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라인은 6주 안에 마비된다는 게 제 분석이었어요. 한국 반도체 시장 규모를 환산하면 18조엔, 그 돈이 일본 손에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이 제 기한서를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차장님, 역시 차장님의 안목입니다. 7년 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직격탄입니다. 그때는 3종이었지만 이번엔 4종입니다. 그것도 차세대 반도체의 심장에 해당하는 사종입니다. 한국은 이번엔 정말 끝났습니다. 저는 만년필로 결제란에 서명을 하면서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7년 전엔 우리가 너무 봐줬어. 그때는 한국이 미국에 매달려 우리 팔을 비틀더니 결국 우리가 일부 풀어주는 척했지.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수출 통제 발표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어요. 단상에 선 사람은 후쿠다 의원이었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역 절차의 강화일 뿐입니다. 우리 일본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자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핵심 소재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일본 기자단에서 박수 같은 폭소가 터졌어요. 일본 정계에서 후쿠다 의원의 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한 절차 강화라는 말은 곧 한국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특파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후쿠다 의원이 그 한국 특파원을 보고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이쿠는 안 끝났습니다. 일본어로 한 번 더 해드릴까요? 회견장이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어로는 질문받지 않겠다는 비아냥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파원이 일본어로 다시 질문을 시작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후쿠다 의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입을 살짝 모았다 풀더니 무언가를 뱉으려는 듯한 표정을 잠깐 지었습니다. 그러다 카메라가 자기 얼굴을 정면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는지 입가를 손등으로 쓱 닦고는 다음 기자를 가리켰어요. 그 짧은 순간이 한국 SNS에 올라가는데 정확히 14분이 걸렸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한국 기자에게 침을 뱉으려다 멈춘 그 장면은 그날 밤 한국 인터넷에서 누적 조회수 2100만을 찍었어요. 저는 그날 밤 다카하시와 함께 도쿄 본부 회의실에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다카하시가 박수를 쳤어요. 차장님, 후쿠다 의원님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저런 작은 나라가 우리 의원님께 감히 질문을 던지다니 정말 시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다카하시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7년 전엔 첫째 날부터 청와대에서 성명이 나왔지.
둘째 날엔 도쿄 일본 대사관에 항해 방문이 있었고, 이번엔 더 빠를 거야. 한국 산업은 우리 사종이 끊기면 6주 안에 죽어. 그 사실을 그쪽 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 테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제 발표 다음 날 아침,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입장이 단 7글자로 나왔어요. 검토 중입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도쿄 일본 대사관에 항해 방문도 없었어요. 청와대 성명도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도 없었어요. 저는 첫날 밤 그 7글자 입장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약하다. 7년 전에 한 번 데인 놈들이라 이번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곧 무릎 꿇으러 올 거다. 1997년처럼. 다카하시가 옆에서 박수를 쳤어요. 차장님 분석이 또 적중하는군요. 수출 통제 발표 일주일 뒤 한국 반도체 3사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 마이너스 8%, LG디스플레이 마이너스 7%. 도쿄 증시에서는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어요. 시네츠 9%, 토쿄오카 11%, JSR 8%. 저는 그 차트를 보며 사케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다카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무릎을 살짝 굽혀 인사했어요. 후쿠다 의원의 비서관 출신답게 윗사람에 대한 굴씨는 본능 같은 사내였습니다. 차장님, 이건 역사에 남을 작전입니다. 7년 전을 능가하는 완벽한 한방입니다. 그런데 2주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반도체 3사의 주가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 4%, SK하이닉스 6%, LG디스플레이 5%.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한국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단 8글자였어요. 검토 결과 자체 대응 가능. 저는 그 8글자를 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허세를 부려봐야 6주 안에 무너집니다. 다카하시도 옆에서 함께 웃었어요. 3주째, 한국 반도체 3사의 주가가 일본의 수출 통제 발표 직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4주째,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네츠 마이너스 11%, 토쿄오카 마이너스 14%, JSR 마이너스 9%.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만년필을 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본인은 그 떨림의 의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만년필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4주째 금요일 오후,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 강현우 명의로 보내온 공식 서한이었어요. 서한의 본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차장님께 48시간 후 라스베이거스 CES 기조연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거기서 발표됩니다. 다카하시가 그 공문을 보고 비웃었어요. 차장님, 한국이 결국 미국 등에 엎혀서 발버둥을 치려는 모양입니다. 미국 회사 기조연설을 보라는 게 미국 등 빌렸다는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더 잘된 일입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리도 없고요. 저는 다카하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제 손이 또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바닥에 살짝 땀이 배는 게 느껴졌습니다. CES, 기조연설, 데이비드 양 회장.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저는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 사케 한 잔을 더 따랐습니다. 미국 회사가 우리 일본 편이지 한국 편이겠어. 미국 시가총액 4위 회사가 일본을 배신할 이유가 없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없이는 미국 AI 산업도 못 굴러가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CES 2026 기조연설까지 48시간 남은 시점. 후쿠다 마사오 의원이 일본 사절단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스미가 세키 경제산업성 7층 비공개 회의실. 사절단은 6명이었어요. 후쿠다 의원이 단장, 제가 보좌 차관, 다카하시 과장이 실무 책임자, 나머지 셋은 통상정책국 실무진이었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회의실 정면에 앉아 대나무 부채를 천천히 붙였어요. 그 부채질 소리가 회의실 공기를 천천히 갈랐습니다. 이번 라스베이거스 출장은 단순한 박람회 참관이 아니다. 우리 일본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이는 자리야. 우리 후원금만 12억 엔이 들어간 행사다. 미국 회사 회장 한 명이 무대에서 한국 편을 들어줄 리가 없지. 다들 알지? 6명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부채를 접고 제 쪽을 똑바로 보았어요. 나카무라 군, 자네가 보자 차관이야. 데이비드 양인지 황색 얼굴인지 그 친구가 어떤 발언을 하든 우리는 무대 뒤에서 따로 만난다. 만나서 우리 일본의 차세대 소재 사정이 없으면 그쪽 회사 칩도 못 만든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려줘. 칩 회사가 결국 우리 발치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 그렇지?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오라고 하신 말씀, 이번 라스베이거스에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출국 준비를 위해 차장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사이토 켄지 박사가 두고 간 그 보고서 한국산업구조의 근본 전환 1997에 2025였습니다. 박사가 좌천된 뒤로 누가 다시 가져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비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이토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두고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어 잠시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33년의 세월이 박힌 사이토 박사의 눈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박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책상 옆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였어요. 보고서가 쓰레기통 안쪽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떨치기 위해 다카하시를 불렀어요. 다카하시, 라스베이거스 호텔 예약 확인됐어. 의원님 스위트룸은 윈 호텔 35층. 우리는 24층, 실무진은 18층. 맞지? 다카하시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차장님.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도착하시면 호텔 스파에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한국 놈들 멱살 잡고 돌아오시기 전에 몸 좀 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카하시가 빈 와인 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차장실에 울렸어요. 저는 잔을 비우고 다카하시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차장실에서 저는 쓰레기통을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사이토 박사의 보고서가 그 안에서 모서리가 살짝 구겨진 채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일부러 의자를 돌렸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나리타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저는 손목의 다이아몬드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첫 협상 성공 때 제 자신에게 선물한 그 시계. 17년의 자만이 그 시계 안에 박혀 있었어요. 다카하시가 옆자리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 메뉴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도착하시면 어느 호텔 스파부터 가시겠습니까? 윈 호텔에 일본인 마사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발버둥치는 게 가엾기까지 해. 6주 안에 그 자들 차세대 반도체 라인이 어떻게 멈추는지. 우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거야. 비행기는 13시간 동안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1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이토 박사의 보고서를 머릿속에서 꺼내지 않았어요. 꺼내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메케란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라스베이거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공항 VIP 라운지에 들어선 저희 일본 사절단 6명은 라운지 가운데 자리에 이미 앉아있던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 강현우, 56세, 키 178cm, 짙은 회색 양복에 무광의 검은 넥타이, 손목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묶여 있었어요. 그 시계는 어딘가 30년은 좋게 된 듯한 물건이었습니다. 시계 유리에는 잔금이 가 있었고 가죽 줄은 손때가 박힐 대로 박혀 있었어요. 강현우 차관은 저희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묵내 한 번. 그게 다였어요. 후쿠다 의원의 관자놀이 핏줄이 다시 푸르게 솟았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작은 소리로 저를 향해 속삭였어요. 저 자가 자네 카운터파트지. 본때를 보여줘. 저는 강현우 차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일본 측에서 공식 협의 요청 서한을 2차례 보냈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짧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카무라 차장님, 48시간 후에 모든 답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저는 비웃듯이 살짝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시니 통역이 필요하시군요.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강현우 차관이 영어로 매끄럽게 답했어요.
옥스퍼드 출신 영국 외교관도 부러워할 만한 발음이었습니다.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린 건 차장님이 앞으로 우리말 한 단어라도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라운지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후쿠다 의원의 어깨가 굳는 게 보였습니다. 다카하시의 와인 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진주 귀걸이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저는 강현우 차관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미국 회사를 등에 업는다고 우리 일본의 기술 우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48시간 후에 봅시다. 강현우 차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목에 낡은 시계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시계를 들여다볼 때 그의 눈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후쿠다 의원에게 영어로 강현우의 마지막 말을 직역해서 전했어요. 후쿠다 의원이 콧방귀를 끼며 부채를 펴서 흔들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미국 회사 등에 업혀서 우리한테 까불려고 하는 모양인데 미국 회사가 우리 일본 손 놓고 한국 잡으면 그 회사 칩도 못 만들어. 데이비드 양이라는 친구도 결국 우리 발치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 두고 봐, 나카무라 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자꾸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얹었습니다. 호텔 윈 라스베이거스 35층 스위트룸에 들어선 저는 발코니로 나가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각은 새벽 3시. 사막 한가운데에 별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사이토 박사의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산업구조의 근본 전환 1997에 2025. 표지에 박힌 그 글자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후쿠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무엇을 확인하려는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미국 회사가 우리 일본 손을 놓을 리가 없어. 한국이 미국 등에 업혀서 발악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는 자리일 뿐이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평소와 같았어요. 진주 귀걸이가 양쪽 귓불에 정확히 같은 각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진주 두 알이 평소보다 살짝 무거워 보였어요. 저는 진주 귀걸이를 풀려다가 손이 2번 미끄러져 한 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주를 황급히 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진주.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자만의 상징. CES 2026 개막식 오전 10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메인홀. 무대 정면 2번째 줄 VIP석. 제 옆에 다카하시, 오른쪽에 후쿠다 의원. 첫 번째 줄 끝자리에 강현우 차관. 후쿠다 의원이 강현우 쪽을 향해 콧방귀를 뀌었어요. 앞줄 좀 차지했다고 우쭐대는 꼴이라니. 무대 위에서 데이비드 양이 한마디만 우리 편을 들어줘도 저 자식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고 보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카하시도 옆에서 따라 웃었어요. 17년 자만이 그날 아침까지도 제 어깨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메인홀의 천장 조명이 일제히 꺼졌어요. 거대한 검은 무대 위로 푸른 레이저 한 줄기가 그어졌습니다. 객석 5만 명의 숨소리가 일제히 멎었어요. 무대 정중앙의 작은 키, 까만 가죽 재킷, 백발에 가까운 머리의 사내가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가 일본 사절단 6명의 얼굴을 정확히 7초씩 응시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사절단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5만 청중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일본 사절단 6명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30년 자만의 카운트다운이 그 순간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그 무대 위에서 데이비드 양 회장이 어떤 말을 꺼냈는지 다음 챕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18초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그리고 전 세계 1400개 매체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하나의 사실을 공식 발표합니다. 버텍스 AI는 오늘부로 일본 차세대 반도체 소재 사종에 대한 모든 의존을 영구적으로 종료합니다. 오만 청중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제 옆에서 다카하시 료스케 과장이 자기도 모르게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관자놀이 핏줄이 검푸르게 솟아올랐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 손가락 하나로 무대 뒤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표의 왼쪽에는 일본 소재 사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용 신소재 포토레지스트, 3나노 공정용 펠리클,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공정용 고순도 식각가스, 고대 역폭 메모리 적층용 본딩 필름. 제가 2달 전 직접 기한한 그 사종 그대로였어요. 표의 오른쪽에는 한국 기업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세대 EUV 포토레지스트 동진 세미캠, 청주 제2공장, 가동률 92%, 양산 시작. 3나노 펠리클 FST, 평택 신공장, 가동률 88%, 양산 시작. 지리에이에 이용 고순도 식각가스 솔브레인, 군산 제3공장, 가동률 94%, 양산 시작. HBM 본딩 필름 한솔케미칼, 전주 신공장, 가동률 91%, 양산 시작.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사이토 켄지 박사가 두고 간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박사가 말했던 가동률 89%는 실은 평균치였고 일부 라인은 94%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박사의 분석은 보수적인 추정이었던 겁니다. 박사가 제 책상 앞에서 안경을 닦으며 말했던 그 한마디가 다시 들렸어요. 지금 한국의 차세대 EUV용 포토레지스트 자체 생산 라인은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저는 비웃었어요. 그들의 89%는 우리의 30%도 안 됩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국 4개사의 양산 제품 품질 인증서가 차례로 떠올랐어요. 미국 인텔의 품질 인증 도장, 미국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 도장, 그리고 대만 TSMC의 품질 인증 도장. 세 회사가 모두 한국산 차세대 소재 사종을 일본산보다 5에서 13% 더 높은 정밀도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전에 이미 인증이 끝난 상태였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7년 전 일본의 첫 수출 통제를 받은 그날부터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7년이 아닙니다. 정확히 2557일입니다. 그 2557일 동안 한국 정부는 13조 원을 투자했고 한국 기업은 7조 8천억 원을 자체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표입니다. 오만 청중 사이에서 박수가 다시 폭발했어요. 제 옆에서 후쿠다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후쿠다 의원의 입에서 일본어로 큰 욕설이 튀어나왔어요. 컨벤션 센터의 보안요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와 후쿠다 의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그 광경을 무대 위에서 7초 동안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일본 사절단의 단장께서 잠시 흥분하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광경이 30년간 한국을 추격자라 비웃던 일본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만 청중의 박수가 천장을 흔들었어요. 후쿠다 의원이 보안요원들의 의회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 없었어요. 2다리가 완전히 풀려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진주 귀걸이 2알 중 한 알이 살짝 빠지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손가락을 들어 그 진주를 다시 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려 진주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다카하시 과장이 작은 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차장님, 이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사종을 6년 만에 다 따라잡았다는 말입니까? 우리 일본이 50년에 걸쳐 쌓은 기술인데요. 저는 다카하시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게 들렸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다시 새로운 표가 떠올랐어요. 표의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버텍스 9 칩 핵심 부품 공급 명세서. 칩의 두뇌 한국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칩의 기억 한국 SK하이닉스, HBM 4점. 칩의 빛 한국 LG 디스플레이, 차세대 마이크로 OLED. 세 줄이 다였어요. 그 어디에도 일본 기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 명세서는 오늘부터 향후 10년간 유효합니다. 버텍스 AI가 향후 10년간 출시하는 모든 칩,
모든 인공지능 가속기, 모든 차세대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이 한국 빅3의 기술 위에 올라갑니다. 일본은 이 공급망에서 빠집니다. 영구히. 저는 그 순간 데이비드 양 회장이 제 쪽을 정확히 응시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오만 청중 앞에서 1400개 매체의 카메라 앞에서 단 한 명의 일본 관료의 얼굴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던 제 손가락이 처음으로 완전히 멈췄습니다. 침묵의 공포가 무엇인지 저는 그날 그 무대 아래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한국이 7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항의하지 않았던 그 침묵, 단 7글자, 단 8글자, 단 한 줄짜리 공문으로만 응답하던 그 침묵. 그 침묵의 정체는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을 갈고 있는 자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칼날이 라스베이거스의 무대 위에서 일본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손목의 다이아몬드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첫 협상 성공 때 제 자신에게 선물한 그 시계, 17년의 자만이 박혀있는 그 시계, 그 시계 초침이 그 순간 멈춰있는 것 같았어요. 다카하시가 다시 제게 속삭였습니다. 차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후쿠다 의원님이 끌려나가셨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의 기조연설이 끝난 시각, 라스베이거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일본 도쿄 시간으로는 다음날 오전 9시, 도쿄 증시 개장 시간이었어요. 저는 호텔 윈 라스베이거스 24층 제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본 NHK 위성 채널이 그 시각 도쿄 증시 개장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었어요. 도쿄 증시는 개장 1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습니다. 외국인 매도 주문이 단 60초 만에 4조 8천억 엔에 달했어요. 시네츠 화학 마이너스 19%, JSR 마이너스 22%, 토쿄오카 마이너스 24%, 스미토모 화학 마이너스 17%.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하단의 자막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엔비디아, 일본 소재 4종 사용 중단 검토, AMD, 한국 공급망 전면 전환 발표, TSMC, 일본 의존도 0% 달성 공식 인정, 인텔, 한국 차세대 소재 4종 공식 채택. 저는 그 자막을 보며 텔레비전 옆에 놓인 미니바의 사케 한 병을 통째로 들었습니다. 잔에 따르지도 않고 입에 직접 부어 넣었어요. 그 차가운 술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데도 가슴이 끓어오르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카하시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다카하시의 손에는 후쿠다 의원의 메시지가 적힌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후쿠다 의원이 보안요원들에 의해 컨벤션 센터 밖으로 끌려나간 뒤 호텔에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휴대폰 화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사태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진다. 나카무라.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가벼운 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정말로 웃긴 게 아니라 웃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아서였어요. 다카하시, 의원님이 무슨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야. 사종 수출 통제 기한은 의원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잖아. 다카하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어딘가 거리를 두는 표정. 7년 전 후쿠다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제 부하로 옮겨온 그 사내의 본 모습이 그 순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그건 차장님이 직접 기한하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은 지시를 안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카하시의 그 말에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다카하시가 후쿠다 의원의 라인을 통해 출세하기 위해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등을 돌릴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위기가 닥친 첫 스문의 시간 안에 말입니다. 저는 잔을 책상에 내려놓고 다카하시에게 손짓했습니다. 다카하시, 잔의 책상 위에 있는 사종 수출 통제 기한 결제 문서.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 후쿠다 의원이 친필로 결제한 거잖아. 다카하시가 묘하게 웃었습니다. 차장님, 결제 문서는 차장님께서 직접 보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옆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가져온 그 가방 안에는 사종 수출 통제 기한의 원본 결제 문서가 들어 있어야 했어요. 후쿠다 의원의 친필 결제가 찍힌 그 문서가요. 그런데 그 문서가 없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2번, 3번 뒤져도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빈 서류철과 사절단 명부,
그리고 호텔 예약 확인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후쿠다 의원의 결제 문서는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다카하시 쪽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다카하시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카하시가 출국 전 아니면 호텔 도착 직후 제 서류 가방에서 그 결제 문서를 빼돌렸던 거였어요. 후쿠다 의원에게 가져다 바치기 위해서요. 저는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에서는 도쿄 증시의 폭락 차트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외국인 자금 41조 원 증발, 일본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8.7%, 시네츠 화학 시가총액 마이너스 3조 2천억 엔. 저는 다카하시 쪽을 다시 보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응시한 채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가. 다카하시가 살짝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방에서 진주 귀걸이를 풀었어요. 어머니의 진주.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자만의 상징. 그 진주 두 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17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입가는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평소보다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47년 동안 본 적 없는 그 얼굴이 저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나카무라 차장에게 통보. 본 사태와 관련하여 사절단장 후쿠다 의원이 의원직 사임 의사를 표명. 모든 책임을 통상정책국 차장에게 위임한다는 공식 입장 발표 예정. 본부회의 직접 출석 요망.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가벼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후쿠다 의원이 30년 자민당 정치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의 목을 잘라 도망치는 일. 그런데 후쿠다 의원의 사임이 정말일까요? 의원직을 진짜로 던질 사내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저를 압박하기 위한 가짜 사임이었습니다. 본부 회의에 나가지 않으면 나카무라가 도망쳤다고 언론에 흘릴 작정인 게 분명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한 번 더 봤어요. 화면에 또 다른 자막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경제안보조사회 회장 후쿠다 마사오,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격리 중. 일본 정부 공식 입장 본 사태는 일부 관료의 일탈. 저는 그 자막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일부 관료의 일탈. 그 일부 관료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진주 귀걸이를 다시 꽂으려 했어요. 손이 자꾸 떨려 진주가 2번 미끄러졌습니다. 3번째 시도에야 겨우 한쪽 귀에 꽂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한 알을 손에 쥔 채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별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사이토 켄지 박사의 보고서를 떠올렸어요. 박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2번이나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단 한 페이지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진주 한 알을 발코니 난간 위에 올려놓고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평생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던 어머니의 진주. 그 진주가 라스베이거스의 발코니 위에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CES 기조연설이 끝난 다음 날 오전, 저는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 23층 별실로 호출됐습니다. 호출을 보낸 사람은 데이비드 양 회장이었어요. 호출장의 발신자 이름 옆에는 또 한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 강현우. 두 사람이 별실에서 사적인 미팅을 갔는데 일본 사절단 보좌 차관 자격으로 동석을 허락한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그 호출장을 받고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석을 허락한다는 표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협상의 자리에 부른 게 아니라 처형식의 증인으로 부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자리에 가야 했어요. 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떠안은 채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23층 별실은 라스베이거스 사막을 정면으로 내다보는 큰 통유리 방이었습니다. 가운데에 둥근 마호가니 테이블 하나, 의자 3개. 저는 가장 작고 낮은 의자에 안내됐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과 강현우 차관이 마주 앉은 두 의자보다 50cm쯤 낮은 의자였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차장님, 어제 무대에서 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1400개 매체 앞에서 차장님 사절단을 그렇게 정면으로 응시한 건 제가 좀 잔인했지요.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어요. 사과라는 단어가 그토록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과는 보통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양 회장의 사과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위에 선 자가 아래에 떨어진 자에게 베푸는 작은 자비. 그게 그 사과의 진짜 의미였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 손목에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어딘가 낡은 어린 시절부터 써온 듯한 만년필이었어요. 그가 그 만년필을 한번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장님, 이 만년필이 보이시지요? 1972년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제 어머니가 미군 부대 헌책방에서 사주신 만년필입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모으려고 자갈치 시장에서 3년을 일하셨어요. 어머니의 손바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만년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영원히 닦여있는 듯한 검은 펜대, 잔금이 박힌 황금색 펜촉, 50년이 넘은 물건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자가 가진 돈은 미국 돈으로 47달러였어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처음 잡은 일은 식당 설거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자정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12년을 일하셔서 저를 MIT까지 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졸업식 단상 위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안에 50년 세월의 무게가 박혀 있었어요. 차장님, 어제 무대 위에서 제가 한국 빅3 임원진에게 묵례를 한 거 보셨지요? 그 묵례는 단지 한국 기업에 대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47달러를 들고 저를 데리고 떠나신 그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한 한국계 미국인의 경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손이 멈췄어요. 47달러, 12년. 그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현우 차관도 손목에 낡은 시계를 한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의 잠금이 박힌 유리, 손때가 박힌 가죽줄. 30년은 좋게 된 듯한 물건이었어요. 강현우 차관이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옥스퍼드 출신 외교관도 부러워할 만한 발음이었어요. 차장님, 이 손목 시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침이 어디에 멈춰 있는지 보이시지요? 저는 그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침은 정확히 4시 13분에 멈춰 있었어요. 잔금이 박힌 유리 안쪽에서 그 시침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997년 12월 3일, 한국에서 IMF 외환위기가 공식 선언된 날입니다. 그날 우리 아버지는 부산 어느 공장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78시간을 연속으로 일하다 쓰러지셨습니다. 시계가 멈춘 시각은 오후 4시 13분. 아버지가 쓰러진 그 시각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는 걸 느꼈어요. 78시간 연속. 그게 인간의 몸으로 가능한 일인지 저는 그날 처음 들어봤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손목에 시계 가죽 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오후 4시 13분에 쓰러지셨지만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 날 결혼 반지를 풀어 정부 근무오기 운동에 내놓으셨어요. 그 결혼 반지는 어머니가 아버지께 단 하나 남겨준 갑오였습니다. 그 반지가 노가나라 빚을 갚는 외환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전국에서 350만 명의 한국인이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긴자 요정에서 그가 제게 사케를 따라주며 했던 그 한마디.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헛소리를 늘어놓고 다니는데 그건 죄다 그쪽 정부가 돈 뜯어내려고 만든 거지 서사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 위로 강현우 차관의 다음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차장님, 후쿠다 의원께서 제 아버지 세대에 대해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표현들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어요. 그 표현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왔다고 믿으셨겠지만 일본 정계에 흐르는 모든 대화는 결국 한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30년 전부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잡지 않으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강현우 차관이 그 시계를 손목에서 풀어 마오가니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시침은 여전히 4시 13분에 멈춰 있었어요. 이 시계는 우리 아버지가 78시간 일하다 쓰러지신 그 시각에 멈춘 채 30년을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를 제게 물려주시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강현우 차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어요. 그러나 그는 그 떨림을 곧 다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현우야, 이 시계는 내 손목에 두지 말고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라. 일본 사람들 앞에 올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그들 눈으로 보게 해라. 저는 그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4시 13분. 1997년 12월 3일 오후 4시 13분. 한 사람이 쓰러진 그 시각에 멈춰 있는 시계. 데이비드 양 회장이 자신의 만년필을 들어 그 시계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1972년 부산 자갈치 시장의 만년필과 1997년 부산 어느 공장의 시계. 그 두 물건이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 23층 별실의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차장님, 한국이 7년 동안 묵묵히 사종 소재를 국산화한 그 시간 동안 한국 기업과 정부는 단 한 번도 일본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차장님께서 이제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한 세대의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런데 다리가 풀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 저는 진주 귀걸이를 한 번 더 만지작거렸어요. 손가락이 떨려 진주가 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별실 문 밖에서 일본 사절단 보좌관 한 명이 들어와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도쿄 본부에서 온 긴급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무너졌어요. 휴대폰 화면에 떠있던 메시지는 단 2줄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긴급 발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재 사종도의 한국 수출 통제 전면 철회. 효력 발생 시각 즉시.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입에서 가벼운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2달 전 제가 직접 기한한 그 사종 수출 통제가 단 4주 만에 백지화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일본이 먼저 손을 들고 철회하는 방식으로요. 데이비드 양 회장과 강현우 차관은 제 표정 변화를 그대로 지켜봤어요.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그 발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미리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사종 수출 통제가 더 이상 한국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제 무대에서 공개됐기 때문이지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일본은 이 카드를 더 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종을 막아도 한국이 92%, 88%, 94%, 91%로 자체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일본 소재 기업들만 시장을 잃고 있는 형국이 됐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사종 수출 통제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죽이는 칼이 됐다는 사실을요. 어제 도쿄 증시에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게 그 증거였습니다. 별실 문 밖에서 일본 사절단의 또 다른 보좌관이 들어와 제 귀에 작은 소리로 보고했어요. 일본 자민당 본부에서 후쿠다 의원이 비상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어 일본 NHK 위성 채널을 켰어요. 작은 화면에 후쿠다 의원의 얼굴이 떴습니다. 후쿠다 의원은 식은땀을 닦으며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본 사태와 관련하여 통상정책국 나카무라 차장의 독단적인 정책, 기한이 본의 아니게 일본 산업계에 큰 피해를 끼친 점을 자민당을 대표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종 수출 통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한 바가 없으며 모든 책임은 나카무라 차장 개인의 일탈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상정책국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어요. 30년 자민당 정치의 가장 더러운 한 수, 토사구팽. 후쿠다 의원이 가장 잘하는 그 수가 지금 제 목을 향해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제 휴대폰 화면을 슬쩍 보더니 가벼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차장님, 일본 정계의 저런 모습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다만 30년 전에는 저런 토사구팽 위에서 일본 산업이 잠시 더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저 카메라가 비추는 후쿠다 의원의 얼굴은 일본 산업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휴대폰 화면을 껐어요. 후쿠다 의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만년필을 한번 만지작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차장님, 잠깐 화제를 좀 바꿔도 될까요? 어제 무대에서 제가 보여드린 그 표 말입니다. 한국 4개사의 양산 가동률 92%, 88%, 94%, 91%.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차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솔직히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이토 켄지 박사의 보고서를 2번이나 쓰레기통에 던졌으니까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 강현우 차관 쪽을 슬쩍 봤어요.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장님, 그 숫자가 나오기까지 한국에서는 7년 동안 1247명의 엔지니어가 평균 주당 7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중 117명이 과로로 입원했고 23명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 23명의 평균 나이가 41세였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우리가 지금도 책임지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잡지 않으면 미끄러질 것 같았어요. 강현우 차관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장님, 한국은 7년 동안 일본의 사종 수출 통제 위협 아래에서 살았어요. 그 7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일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우리에겐 사종을 국산화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7년이었어요. 그 7년 동안 우리가 흘린 땀과 우리가 잃은 23명의 목숨이 어제 무대 위의 그 숫자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풀려 한번 비틀거렸지만 별실 안에 두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오가니 테이블 위의 시계와 만년필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가볍게 묵례를 했습니다. 별실 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잠깐 멈춰서서 데이비드 양 회장 쪽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영어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무대 위에서 회장님께서 일본 사절단 6명의 얼굴을 7초씩 응시하셨을 때 저는 그 시선이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어머니의 47달러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만년필을 마오가니 테이블 위에 다시 가지런히 내려놓고 짧게 한 마디를 했어요. 차장님, 어머니의 47달러를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그 47달러를 잊지 못합니다. 저는 별실 문을 닫고 호텔 복도로 나왔어요. 복도 끝에 다카하시 요스케 과장이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카하시가 저를 보자 묘하게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차장님, 도쿄 본부에서 차장님 호출입니다. 즉시 일본으로 귀국하시랍니다. 저는 다카하시의 휴대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카하시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다카하시, 자네가 어제 새벽 내 서류 가방에서 후쿠다 의원 결재 문서를 빼돌린 거지. 다카하시의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그러나 그는 곧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장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는 서류 가방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카하시의 그 어색한 미소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다카하시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도쿄 본부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나카무라 차장. 본부 회의 즉시 출석 요망. 사종 수출 통제 정책 책임자로서의 공식 입장 발표. 저는 그 한 줄을 보고 휴대폰을 다카하시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다카하시를 지나쳐 호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카하시가 제 등 뒤에서 황급히 따라왔어요. 차장님, 본부 회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본으로 즉시 귀국하셔야 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카하시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카하시, 자네는 후쿠다 의원에게 가. 나는 다른 곳에 갈 거다. 다카하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다카하시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는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호텔 1층 로비에서 라스베이거스의 한겨울 햇살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라스베이거스 사막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너무 밝아서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햇살이 제 자만의 마지막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컨벤션 센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두 다리가 풀려 있었지만 그 풀린 다리가 오히려 어디론가 떠밀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CES 컨벤션 센터의 메인홀 무대 위에서 어제 오후 4시에 제 자만이 처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같은 메인홀 무대 위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1차관 강현우가 마지막 기조연설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야 했어요. 가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를 외면한 채 살아야 할 테니까요. 컨벤션 센터 메인홀로 다시 들어선 시각은 라스베이거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47분이었습니다. 메인홀 안에는 어제와 같은 5만 명의 청중이 다시 모여 있었어요.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대 정면 두 번째 줄 VIP석. 일본 사절단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후쿠다 의원은 호텔에 격리된 채 자민당 본부와 통화 중이었고, 다카하시는 후쿠다 의원에게 충성을 약속하러 그 호텔방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절단원 셋은 즉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였어요. 일본 사절단의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첫째 줄 끝으로 걸어갔어요. 강현우 차관이 어제 앉아 있던 그 자리 옆에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거기에 둔 의자였어요. 저는 그 빈 의자 옆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아 있던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 쪽을 봤어요. 그분이 저를 한번 보고 옆자리에 SK하이닉스 솔리다임 총괄 쪽을 봤습니다. 두 분이 짧게 시선을 교환하더니 첫째 줄 가운데 자리를 가리키며 손짓했어요. 거기 앉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두 다리가 풀려 한번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5만 청중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1400개 매체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메인홀의 천장 조명이 일제히 꺼졌어요. 무대 위로 푸른 레이저 한 줄기가 다시 그어졌습니다. 무대 정중앙에 강현우 차관이 등장했어요. 강현우 차관은 어제 데이비드 양 회장이 섰던 그 자리에 정확히 섰습니다. 손목에 낡은 시계를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나카무라 사야카 차장님께 5만 청중의 시선이 일제히 제 쪽으로 돌아갔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두 다리가 풀려 있었지만 의자의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게 제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장님, 어제 제가 차장님께 보여드린 손목시계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1997년 12월 3일 오후 4시 13분에 멈춘 그 시계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산의 어느 공장에서 78시간을 일하다 쓰러지신 그 시각,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강현우 차관이 손목의 시계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단상에 그 시계를 가지런히 올려놨어요. 시침은 여전히 4시 13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그 시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이 시계가 멈춘 1997년 12월 3일. 그 새벽에 일본 도쿄의 어느 회의실에서는 한국의 차관을 빌려주는 조건을 협상하는 자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측 대표단이 갔어요. 우리 산업계 1세대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본 측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일본 측이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일본 외무성 기록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무대 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스크린에 1997년 12월 3일자 일본 외무성 회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어로 적힌 그 기록의 한 구절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일본어 문장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회의실 입구에서 우리 측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도면 한 장을 받기 위해 그들이 보여준 그 자세가 일본 산업계의 진정한 위상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다. 강현우 차관이 천천히 그 문장을 영어로 통역해서 5만 청중에게 들려줬어요. 5만 청중이 한순간에 침묵했습니다. 일부 외국 기자들이 자기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키며
그 문장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현우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90도. 일본 외무성 기록에 적힌 그 각도입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본 회의실 앞에서 도면 한 장 받기 위해 보여준 그 각도.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 자세를 평생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일한 유언이 다시는 그 각도를 보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졌어요.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는 손가락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습니다. 강현우 차관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저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오만 청중의 시선이 다시 제게 꽂혔습니다. 1400개 매체의 카메라가 일제히 제 얼굴을 정조준했어요. 강현우 차관이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카무라 차장님, 오늘 그 각도가 한 번 더 사용될 것입니다. 단, 방향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다리가 풀려 한 번 비틀거렸지만 끝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만 청중의 시선이 제 한 사람을 향해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서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 강현우 차관 쪽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 순간 후쿠다 마사오 의원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긴자 요정에서 사케를 따라주며 그가 했던 말. 가서 한국 놈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와라. 30년 전 우리 앞에서 도면 구걸하던 그 자세로 다시 돌려놓아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이토 켄지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사가 안경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두 얼굴을 머릿속에서 한 번씩 떠올린 뒤 천천히 두 무릎을 굽혔어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메인홀 첫째 줄, 5만 청중 앞에서 1400개 매체의 카메라 앞에서 저는 두 무릎을 카펫에 댔습니다. 그 순간 제 진주 귀걸이 한 알이 귀풀에서 빠져 카펫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어요. 어머니의 진주.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제 자만의 상징. 저는 그 진주를 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카펫 위에 짚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어요. 일본 외무성 기록에 박혀있던 그 각도. 90도. 5만 청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강현우 차관이 무대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이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저는 그 자세로 정확히 18초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데이비드 양 회장이 무대 위에서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그 시간 그대로요. 18초가 지나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진주 귀걸이 한 알이 카펫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주를 줍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갔어요. 5만 청중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메인홀 천장이 흔들릴 정도의 박수였어요. 그러나 그 박수는 어제 데이비드 양 회장에게 보낸 박수와는 다른 박수였습니다. 그건 30년 자만이 무너진 자리에 보내는 박수였어요.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손목에 다이아몬드 시계를 풀었습니다. 첫 협상 성공 때 제 자신에게 선물한 그 시계. 17년의 자만이 박혀있던 그 시계. 저는 그 시계를 옆자리의 빈 의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그 빈 의자는 어제 후쿠다 마사오 의원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5만 청중의 박수가 잦아들 때까지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박수가 잦아들고 강현우 차관이 무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 정부는 오늘부로 일본 측에 한 가지를 공식 제안합니다. 향후 10년간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산업협력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그 관계의 시작점은 3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일본 앞에서 보여드린 그 각도가 아닌 오늘 나카무라 차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각도에서 시작합니다. 5만 청중이 한 번 더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메인홀의 푸른 레이저가 무대 위, 강현우 차관과 객석 첫째 줄에 앉은 저 한 사람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빛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카펫 위에 놓인 진주 한 알이 그 푸른 빛 아래에서 작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진주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의 진주, 17년의 자만, 30년의 무시, 그 모든 것이 그날 그 카펫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쿄까지 13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다카하시 료스케 과장은 후쿠다 마사오 의원과 함께 다른 비행기를 탔거든요. 일본 사절단 6명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길이 5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받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일본을 대표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들었던 그 비즈니스 클래스 와인. 그 잔을 받을 자격이 더 이상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내 텔레비전 화면에 일본 NHK 위성 채널이 떠 있었어요. 화면 하단의 자막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일본 자민당 경제안보조사회 회장 후쿠다 마사오. 한국 기자침 백희 사건 추가 폭로 영상 인터넷 확산. 후쿠다 의원. 사적인 자리에서 위안부 부정 발언 녹취록 공개. 일본 야당. 후쿠다 의원 의원직 박탈 결의안 제출. 저는 그 자막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후쿠다 의원이 30년 자민당 정치에서 가장 잘하던 그 토사구팽이 처음으로 그에게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에게 침을 뱉으려다 멈춘 그 영상이 라스베이거스 사건 직후 일본 SNS에서 5천만 뷰를 찍었어요. 위안부 부정 녹취록은 일본 야당이 자민당 본부 앞에서 직접 틀어버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일본 외무성 기록물에 박혀있던 1997년 12월 3일자 회의 기록이었어요. 한국 측 대표단의 90도 인사를 일본 산업계의 진정한 위상이라고 기록한 그 문장. 그 문장이 한국 텔레비전에 그대로 공개되자 일본 진보계 매체들조차 후쿠다 의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기내 화면에 또 다른 자막이 떠올랐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차장 나카무라 사야카 자진사임 발표. 후쿠다 마사오 의원직 박탈 표결. 자민당 본부에서 임시의총 소집. 저는 그 자막을 보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진사임. 그 단어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7년 동안 사임이라는 단어는 늘 다른 사람의 일이었으니까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일본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공항 출구에 일본 매체 카메라 200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카메라들 사이로 한 명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이토 켄지 박사였어요. 박사가 양손에 익숙한 보고서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산업구조의 근본 전환 1997에 2025. 제가 2번이나 쓰레기통에 던진 그 보고서. 박사의 안경알 너머로 33년의 세월이 박힌 그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박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 200대가 일제히 셔터를 눌렀어요. 박사가 천천히 보고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했어요. 차장님, 한 페이지만이라도 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의 두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17년 자만의 끝자락에서 저는 그제야 그 박사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너무 늦은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한 노학자의 눈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아닌 그저 침묵으로 사과했습니다. 사이토 박사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본부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5시였어요. 12층 차장실. 17년 동안 제 자만의 본거지였던 그 방. 책상 위에 사직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양식을 출력해 놓은 거였어요.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첫 협상 성공 때 산 그 만년필. 데이비드 양 회장의 부산 자갈치 만년필과는 달리 제 만년필은 한 자루에 80만 엔짜리 몽블랑이었어요. 저는 그 만년필로 사직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한번 비뚤어졌어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 비뚤어진 글씨가 17년 자만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었어요. 서명을 끝낸 만년필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쓰레기통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2번이나 던졌던 사이토 박사의 보고서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진작에 치워간 거였어요. 어쩌면 박사 본인이 회수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장실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새벽 하늘을 내려다봤어요. 가스미가세키 거리에 일본 매체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들 위로 한 번 더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라스베이거스 카페 뒤에 두고 온 한 알 대신 빈 귀풀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도쿄 본부 1층 로비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200대가 일제히 저를 정조준했어요. 저는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짧게 3마디를 했습니다. 첫째, 본사종 수출 통제 정책의 기한과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통상정책국 차장 본인에게 있습니다. 둘째, 본인은 17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추격자로 잘못 이해해왔으며
그 잘못된 이해 위에서 일본의 통상 정책을 기한해왔음을 공식 인정합니다. 셋째, 본인은 오늘부로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차장직에서 사임하며 향후 어떤 공직에도 복귀하지 않을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정확히 47초로 끝났어요. 47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떠올랐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만 데이비드 양 회장이 어머니의 $47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숫자가 머리에 박혔던 모양이에요.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1층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로비 출구 앞에서 한 명의 부하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7개월 전 한국 정부 보고서를 가져왔다가 제 책상 옆 쓰레기통에 그 보고서가 던져진 것을 본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제게 손바닥만 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종이 위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장님, 라스베이거스 카펫 위에 그 진주한 알을 어제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직원이 주워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차장님 댁으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강현우 차관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받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그 진주는 거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본부 1층 로비를 나와 도쿄의 새벽거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등 뒤에서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스미가세키에서 집까지는 지하철로 23분이었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어문 관용차가 저를 본부와 집을 오갔으니까요.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도쿄 시내를 가로질렀어요. 지하철 객차 안에는 출근 시간 직장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알아본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신발장 위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진주 귀걸이를 양쪽 귀에 걸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진주 귀걸이를 처음 받으셨을 때 찍은 사진.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책상 위에 두고 보시던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야카에게 이 진주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위해 너에게 물려준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글씨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딘가에 그 글씨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조차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이 사진을 제 집 신발장 위에 두고 갔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진주를 물려주신 의미를 저는 47년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진주는 자만의 상징이 아니라 자만이 무너졌을 때도 마음만은 떨어뜨리지 말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신발장 위에 그대로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창가의 햇살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17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햇살이 어쩌면 매일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보아주신 어르신들께 잠시 카메라를 멈추고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채널은 평생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 마음 한 가지로 만들었어요. 방금 보신 나카무라 사야카라는 일본 여자 관료가 무릎을 꿇은 그 라스베이거스 카페. 그 카펫 위에 진주 한 알이 떨어진 그 순간 어르신들 가슴이 한 번쯤 시원하셨다면 그게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카펫 위에 진주가 굴러떨어진 진짜 이유는 어르신들 평생의 구분등 위에 있었어요. 1997년 그해 겨울을 어르신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라가 통째로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정장 입은 회사원들이 한 보따리씩 결혼반지를 들고 나란히 줄을 서서 정부에 갖다 바치던 그 겨울, 어르신들 손가락에 새겨져 있던 그 결혼반지, 40살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부의 단 하나 남은 가보였던 그 반지, 그 반지를 풀어 정부 금모으기 운동에 갖다 바치신 분이 그해 겨울에만 350만 명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350만 명 중 한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 350만 명 중 한 분이셨어요.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그 결혼 반지를 풀어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손가락 자국이 평생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도 어르신들 손등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손등의 자국이 오늘 한국이 차세대 반도체 사종을 자체 생산하게 만든 그 시작점입니다. 1960년대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새벽 4시까지 재봉틀을 돌리시던 어머니들, 손가락 끝이 해지도록 천을 만지시던 그 어머니들, 그분들이 한 달에 받은 월급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였어요. 그 12만 원으로 자식 학교 보내시고, 자식 결혼시키시고, 자식 공부방 책상까지 사주셨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작은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던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납땜 인도 앞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셔도 손이 데이고 다쳐도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우리 큰누나들이었습니다. 그 큰누나들이 받은 임금으로 동생들 대학 등록금이 마련됐어요. 그 동생들이 자라서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임원이 됐고 그 임원들이 어제 라스베이거스 무대 첫째 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1980년대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마스크를 쓰고 새벽까지 쇳가루를 마시시던 아버지들, 1990년대 안산 반월공단의 작은 정밀기계 공장에서 일하시던 형님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어제 라스베이거스 무대 위에서 데이비드 양 회장이 한국 빅3 임원진에게 짧게 묵례를 한 그 90도가 아닌 짧은 묵례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드 양 회장은 그 묵례를 한국 기업에 한 게 아니에요. 그 묵례는 어르신들의 구분 등의 한 묵례였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꾸만 어르신들의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시던 그 손등, 1997년 겨울 결혼 반지를 풀어주시던 그 손등,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시려고 2번, 3번 일자리를 옮기시던 그 손등, 그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짊어진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화면 너머에 계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가 그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일본 앞에서 무릎을 꿇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상상이요. 지금은 이렇게 화면 너머 목소리로밖에 마음을 전해드릴 수 없지만 이 작은 진심이 어르신들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닿았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느라 평생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짐. 이제 그 짐은 우리 젊은 세대가 조금씩 나눠 들고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무릎 꿇리는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흘리신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그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편안하게 쉬셔도 됩니다. 올해 어르신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어르신들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로그인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마음속으로 잘 봤다고 한마디만 해주셔도 저희는 그 마음을 받아 다음 영상을 더 좋게 만들 힘을 얻습니다. 구독 버튼은 화면 아래에 있어요. 누르시기 어려우시면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한번 부탁해보세요. 어르신들이 보시고 싶은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알림이 오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어르신들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림 한 번을 보내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옛날 공장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자식들 학비 위해 2번, 3번 일자리 옮기셨던 이야기, 1997년 그 겨울에 결혼 반지를 풀어 정부에 갖다 바치셨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한 글자만 남겨주셔도, 어쩌면 점 하나만 찍어주셔도 저는 어르신이 살아 계신 흔적을 느끼며 그날 하루를 잘 보낼 힘을 얻을 거예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고 가슴에 새기고 다음 영상을 만들 때 그 마음을 담아 만듭니다. 어르신들이 살아 계신 그 작은 흔적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오늘 밤은 따뜻한 이불 덮으시고 푹 주무세요. 화면 속에 그 일본 여자 관료가 무릎 꿇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시원하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청춘 시절에 흘리신 땀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우실 수도 있어요. 그 어느 쪽이든 오늘 밤은 가슴 가득 자긍심을 안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르신. 이 이야기에는 한 장면이 더 남아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사건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부산 영도구의 한 작은 공원묘지에 한 명의 노신사가 찾아왔어요. 데이비드 양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회사 임원진과 경호원 없이 혼자 그 산소를 찾아왔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영도 다리를 건너 작은 비탈길을 30분 정도 걸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들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산소 앞에 도착한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들꽃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어요. 묘비에는 한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의 어머니,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돌아가셔서 유언에 따라 부산 자갈치 어느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이 작은 묘지에 모셔진 분이었어요. 회장은 묘비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1972년 자갈치 시장의 그 만년필. 어머니가 미군 부대 헌책방에서 사주신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회장이 그 만년필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 47달러가 50년 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일본 앞에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서 3년을 일하셔서 모으신 그 47달러가요. 봄바람이 영도 다리 쪽에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산소 옆 작은 벚꽃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회장은 그 꽃잎이 어머니 묘비 위에 한 장 두 장 내려앉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일어나서 산소를 한 번 더 묵례하고 비탈길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손에 들었던 만년필은 어머니 묘비 앞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그 만년필이 마침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는 강현우 차관이 손목에 시계를 풀어 가게 주인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시침이 4시 13분에 멈춰 있는 그 낡은 시계. 강 차관의 아버지가 1997년 그 새벽에 멈춘 채 30년을 함께한 시계. 가게 주인은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60대 후반의 노인. 강 차관이 가게 주인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 시계 시침을 이제는 한번 다시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1997년에 멈춰 두신 그 시침을요. 가게 주인이 안경을 천천히 닦으며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차관님, 이 시계 시침을 30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일은 제가 평생 해본 시계, 수리 중에 가장 무거운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게 주인이 시계 뒷면을 열고 작은 톱니바퀴 위에 손가락을 가져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날다가 전해드린 라스베이거스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어르신들의 구분등이 30년. 자만의 일본을 무릎 꿇린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긍심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영상을 가족과 손주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자긍심 하나가 큰 한국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